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우리가 고성국 TV에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아주 귀중한 그런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더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고성국 박사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크리스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2시간 강연을 듣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하실 때 우리가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한국 정치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제 딴에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자료를 쭉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조원준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그 시원을 만들어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 이승만 대통령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장 왜곡이 많이 되고, 가장 의도적으로 훼손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조롱받고, 이랬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념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국제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무관심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2시간 동안 이제 대화를 할 건데, 그동안 제가 마땅히 정치학도로서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마땅히 했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반성을 전제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이죠. 최강대국이고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미국이 강한 나라긴 하지만 여러 강한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른바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2군데에서 동시에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지를 못했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이 거의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에 참전을 한 이후에 거의 모든 역량을 유럽전에 투여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설마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력을 유럽에 투입했고, 그리고 당시 미국의 최고 군사 지휘자인 아이젠하워를 유럽군 사령관으로 보내서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1년에 진주만 기습을 당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주로 태평양을 미국이 많이 중시하지만, 당시까지는 미국은 대서양 국가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대서양이라는 이 대양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태평양에서 2번째 전선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매우 당황했어요. 전쟁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전쟁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곳에서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국려지책으로 유럽을 지휘한 아이젠하워와 같은 그런 이 지휘관을 이제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맥카더입니다. 트루만은 맥카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맥카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맥카더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맥카더는 정말 유명한 군인 집안에서 나서 쭉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편을 했어요. 1937년에. 그러니까 민간인이었습니다. 예비역 대장. 그런 맥카더를 다시 태평양 전쟁을 맡기기 위해서 군의 현역으로 다시 복귀시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예비역 대장을 현역 소장으로 다시 달아주고 태평양 전쟁을 지휘하라 맡깁니다. 소장 갖고 지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중장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장 되고 결국은 원수가 돼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이제 맥카더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맥카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을 승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정의 최고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럽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워는 맥카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소령 계급장 달고 부관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맥카더의 위상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트루만이 끝없이 이 사람을 경계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운명, 분단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했던 그 결정적인 그 건국의 과정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아주 용렬한 사람으로 이 평가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법관을 거쳐서 뭐 상원의원을 하고 외모가 그럴듯하다고 그래서 발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5년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해왔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4월부터 미국 대통령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만이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이고 국제정치 잘 모르고 그리고 용렬하기까지 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트루만이 선택해서 발탁한 맥카더라는 사령관이 미 육군 사상 최고의 전략가이고 지장이었다고 하는 것. 이 두 아이러니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정말 슬프게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맥카더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승만을 이야기하려면 이 트루먼과 맥카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당시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맥카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사령관이 그 비행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맥카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카더 장군 사이에는 이른바 요즘 말로 아주 케미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비록 공식 신분으로는 귀국이 안 되지만 맥카더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배려와 조치를 한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딱 둘이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1년의 이제 건국의 지난한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토론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나타났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좀 분위기를 우선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가?
1875년 3월 26일 태어났습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왕조의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나름의 그 자부심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은 다 몰락해가지고 변변한 살림살이도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죠. 몰락 양반 또는 월락 왕실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죠. 16대 손 가면서 쫙 흩어졌으니까. 몰락 양반들 중에는 기존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실학파, 조선 시대에 기존의 성리학으로는 안 돼. 뭔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해. 라고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일군의 학자들, 선비들을 실학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몰락 양반 출신들입니다. 남인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승만도 이제 그 비슷한 그 인생의 그 출발점을 이제 겪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화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박영효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개화파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개화파 운동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박영효 반란 사건 이런 데 연루되고 이러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젊은 혈기로 도저히 지금 여기서 내가 감옥에 있을 수 없다 그러고 탈옥을 했다가 잡혀요. 그래서 또 중형을 받아서 무기형에 취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무기형을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 형을 받고 5년 7개월 정도를 감옥살이를 합니다. 한성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치범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양심수 정치범, 민주화 운동 투사죠. 5년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던 이승만이 극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거는 개화파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하고 뭔가 좀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개화파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있고, 또 영어가 아주 잘 되는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종황제한테 청을 넣어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미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승만과 미국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5년 7개월 동안 젊은 청년 이승만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했던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감옥을 살던 그 재소자들을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그래요. 워낙 그 언변이 좋아서 청년 이승만의 전도에 감옥 안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학으로 배운 영어 실력인데, 그 영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을 집필을 시작했어요. A, B, C로 쭉 나가잖아요. 사전이 A에서 F까지 작업하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그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독학으로 한 영어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을 감옥에서 집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10대 때의 그 청년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독립협회 운동이 얼마 있다가 만민공동회로 바뀌는데요. 만민공동회는 요즘으로 따지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연사가 나가서 막 우리나라는 이리도 하면 안 돼, 개혁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면서 독립협회 운동이 또 확산되고 그랬던 건데, 그 만민공동회의 첫 번째 연설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가 23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가 배출한 스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가 그 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평양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그때 20살에 안창호라는 젊은 청년이 나가서 좌중을 울려요. 그래서 안창호라는 인물을 또 세상에 알리게 되죠.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에 100만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할 때
연단에 서서 그 대중을 울리고 함께 나가자고 결속시키고 했던 그 대중 연설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원조가 이승만이고 안창호인 겁니다. 5년 7개월간의 감옥살이 후에 개화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요. 잠깐 갔던 거니까.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1905년 미국에 간 김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생으로 편입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진학해서 학사 따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따고 그리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를 따거든요. 프린스턴대에서 받은 최종 학위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조지 워싱턴에 입학한 게 1905년이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게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전 일이니까 뭐 무슨 대학교는 4학년, 석사는 2학년, 박사는 뭐 5년 뭐 이런 것이 따로 없어질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5년 만에 미국에 가서 그 영어로 땄을 텐데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다 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 됩니다. 뭐 저는 청년 이승만은 천재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때 프린스턴대에서 이승만에게 박사 과정을 지도한 사람, 박사 학위를 지도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까지 따고 한국으로 일단 들어오는데 1910년에 그때는 이미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직후입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백오인 사건이 터집니다. 한 700여 명이 이제 구속되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최초로 만들어낸 정치 탄압 사건이죠. 백오인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을 위해서 망명을 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식민지로 전락한 이 고국에 와서 백오인 사건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 하려면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을 망명지로 선택하고 미국으로 망명 가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운동가, 개혁운동가였고 개혁 정치운동가였고 1910년 이후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로 망명을 하죠. 이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뭐 이회영 일가는 간도로 망명 가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해나 이쪽으로 망명해서 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다 이걸 망명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청년 이승만은 그때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919년이 되는데 그 1919년 전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의 제창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막 이런 아주 급변하는 정치 정세 속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이 파리 강화 회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회의라고 생각하고 그 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파리 쪽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망명객 한 사람에게 국제회의에 공식적으로 자격을 줘서 오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리 강화회의에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장문에 글을 써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이제 전달하죠.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이제 황성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당시 조선의 국민들, 그러니까 일제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지금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직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거든요. 여러 독립운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시에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발표됩니다. 뭐 한성 임시정부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뭐 간도 쪽에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보면 이 정부의 수반으로 누굴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늘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8개 임시정부가 모두 그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승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다른 8개의 임시정부가 발표가 되고 막 족출하다가 이게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거든요.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어가지고 어떤 누구도 그곳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이지. 네, 그렇게 해서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은 그때부터 이 일제와 물리력으로 투쟁해서 독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건 일종의 그 꿈이거나 몽상이거나 또는 망상이다 라고 본 것이고, 또 3.1운동을 겪은 이후잖아요. 전 국민이 1년 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러도 이게 독립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낀 상황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선택한 방법은 국제사회 힘 있는 나라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의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절충시켜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스위스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조정해서 중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중립국가로 인정받아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자기 나라 영토가 한 번도 심지어 히틀러 군대로부터도 침략받지 않고 이걸 넘어섰던 것과 같은 그런 외교적 역량과 외교적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1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승리국가, 그리고 이미 당시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강한 나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구미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의 자격으로 미국의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구미위원회가 이 외교적 방식으로 조선의 독립을 추진하는 일종의 전진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그 구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승만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8개의 임시정부 세력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온갖 그 주장들이 난무했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를테면은 뭐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슨 소리야, 힘으로 싸워서 일제 쫓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구 모여 있었던 곳이 상해 임정인데,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외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유일하게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고 미국에서 이걸 활동을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당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1호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 1호입니다. 탄핵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독립활동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 이승만이 개화파 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그 성과에 의해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을 뿐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길이 멈춰질 리는 없죠. 그래서 이후에 상해 임정은 상해 임종대로 이승만의 외교 노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년대에는 상해 임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어요. 중국의 상해라는 도시에 조그만한 그 3층 건물, 4층 건물 세들어 가지고 그냥 몇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상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해 임정이 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와 일본 대장을 폭탄으로 척살한 그 사건을 계기로 상해 임정이 다시 상해 임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상해 임정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쭉 다양한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아주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야말로 미국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때다. 동양에서 한국은 동양 평화를 지키는 교두보였는데 미국 당신들이 2차례나 한국을 배신하고 테프트 카스라 조약이니 또는 한일 합병을 묵인해 준 거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2번이나 조선을 배신하고 동양 평화의 보루인 한국을 포기하는 바람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그 한국을 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곧이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병합당한 조선을 독립시켜야 동양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개무시당했어요. 그 편지를 쓰고 10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내용을 당시에 책으로도 냈어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영어 책으로 냈어요. 그때 다 무시당했어요. 뭐 이런 장코대 같은 소리를 하냐. 어떻게 일본이 감히 우리를 침략한다고. 조선인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데 그 10개월 후에 실제로 이승만이 그 책에서 또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했던 그 예측이 현실화돼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이승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참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참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무리했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다르게 재편됐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외교란 외자도 잘 모르는 트루먼이 전쟁 마무리 책임을 맡게 되면서 결국은 소련의 그 세계 질서 재편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8선 분단을 소련이 요구대로 그냥 놔두면 다 먹어버릴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방어적으로 미국이 구걸하다시피 38선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은 내려오지 말아달라. 뭐 이래서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 2년 후에 49년에는 아이고 뭐 한국은 우리 방어선 바깥이야.
에치슨 선언이 1950년 1월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트루먼 행정부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벤 플리트 대장이 있습니다. 미국 장군입니다. 벤 플리트 대장은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25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인데요. 벤 플리트는 1951년에 제8군 사령관, 당시 6.25 전쟁은 미 8군이 치렀잖아요. 지금도 미 8군이 주둔하고 있죠.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 벤 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회고록에서 2년 동안 6.25 전쟁을 지휘하던 2년 동안 맥아더가 51년에 해고되잖아요. 해임되잖아요. 트루만에 의해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후에 벤 플리트가 한국전 최고 지휘자가 되거든요. 이 벤 플리트가 한 말이에요. 2년 동안 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전선을 시찰하고 군 훈련소를 방문했다. 이승만 박사는 일제 때 지어진 부산의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그게 부산 임시 수도에 부산에 있는 그 임시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했던 그 정부 청사가 허름한 그 일본식 2층 건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일본의 부산의 보수동 그 근처에 남아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지휘할 때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서 작전을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일제 때 지어진 부산의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는 절대로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다. 한국 관리들이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건의하자 그런 돈이 있으면 적에게 퍼부을 포탄이나 사라고 호통을 쳤다. 지난 9년간, 벤 플리트 장군의 회고입니다. 지난 9년간 나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이승만 박사가 단연 최고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쟁을 함께 치룬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의 회고입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을 이해시키고 국민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고취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충분한 교육 기회도 없었고 기율도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한국의 국민을 공산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냉정하기로 소문난 미 군 사령관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후 평가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1949년에 모택동이 결국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공산당 정권을 세우는데 그때 장개석을 패퇴시키잖아요. 또 베트남의 호치민이가 사이공에 있는 월남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결국은 월남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베트남 공산 정권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장개석 군대에게 또 베트남 이 정부에게 미국이 지원한 전쟁 물자 그리고 병력은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 졌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의 지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장개석과 고딘디엔 정권에 대다수 국민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이승만 정부를 믿고 따랐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공산군대에 수세에 몰리면서 패배한 후에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이 망했는데 왜 한국은 살아남았을까? 그 비밀이 뭔가에 주목하게 된다. 왜 당시 중국에는, 당시 베트남에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었는가? 이 점이 미 국무성의 대외 전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갖게 된 의문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면 많은
이 학생들, 젊은 청년들, 또 더러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3.15 부정선거일 겁니다. 3.15 부정선거,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당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했고, 당시 야당에서는 조병옥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선거 중에 갑자기 심각한 이 병이 와서 미국에 가서 수술받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냥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조병옥 박사가 살아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꺾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선거는 치러졌으나 뭐 그거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900만 표 정도로 당시에 90% 가까운 득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겼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어디서 벌어졌냐?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 이기붕이하고 장면이는 4년 전에도 부통령으로 한판 붙어서 그때 졌어요. 이기붕이가.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당 정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6세쯤 됐는데 90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85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고 고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확실한데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간 대통령직을 잘 마치면 좋은데 그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당시 헌법으로는 아까 루즈벨트 죽고 나서 트루먼이 부통령이 돼서 승계했듯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좋은데 확실한데 당선되고 나서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동으로 승계를 누가 합니까? 부통령이 하는데 장면이한테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 장면이한테 정권이 대통령직이 넘어가는 순간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걱정했던 거예요. 자유당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기붕이가 워낙 이게 못났고 찌질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충성심 보이려고 지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후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적어도 장면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유당의 핵심 인사들과 짜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부정선거의 주무 책임자가 누구냐?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인규라는 자.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실제적인 선거 관리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를 하는 곳이고, 그래봤자 뭐 한 3,00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어떻게 전국에 선거를 다 합니까? 결국 행안부가 그동안 선거 관리를 실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무부가 선거 관리의 책임자예요. 선관위는 그 당시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내가 부정선거 하겠다 하고 큰소리치고 책임지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의 부정선거가 이제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김지열 학생이 체류탄을 맞고 숨진 시체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4.19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정선거 당시에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의 책임자인 최인규는 4.19 혁명 후에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부통령이 돼야 되라고 해서 부정선거 전체의 최고 지휘자였던
이기붕이는 4.19 혁명이 나자 가족들 다 모아놓고 권총 자살해서 끝냅니다. 생을 끝내요. 시위대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시위하러 간 게 아니고 이기붕이한테 시위하러 간 거예요. 이기붕이 집을 포위하고 시위를 했어요. 당시 3.15 부정선거는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아무리 이기붕 일당이 이기붕, 최인규 등이 저지른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4.19 혁명을 총으로 진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4월 19일 날 당시 경무대, 지금 예전 청와대 앞에 몰려갔던 학생 시민들이 180여 명이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면할 방법은 없죠. 그것하고 직접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부정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행하고 이거하고는 어쨌든 차원은 다르다 이겁니다. 왜 워낙 연로하기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당무에는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식 정치에 아주 몸이 밴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 자유당에서 이기붕 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이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 바로 밑에 있는 부통령과 그 집권당의 그 간부들과 내무부 장관, 자기가 임명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획책하고 실행하고 했던 것을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 이후에 180여 명이 현장에서 죽고 결국은 그래서 이승만도 그 보고를 듣고 알게 돼요. 그리고 180명이 죽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현장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가요. 그 현장을 가서 학생들, 부상당해 누워있는 학생들을 보고 뭐 몇 마디 말을 하다가 울컥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마무리한 말이 뭐냐, 학생들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병원을 떠나요. 그 다음날 학생 시민대표와 면담을 합니다. 그게 4월 26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셔야 된다고 시민대표들이 주장을 했고, 내가 하야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건 없느냐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듣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야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야 선언을 합니다. 뭐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에요. 병원을 갔다 오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돌아온 다음날 그 학생 시민대표와 만나서 하야 요구를 받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알았다, 하야하겠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하야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삿짐 싸서 28일 날 경무대에서 나와서 사저인 이화장으로 가요. 그때 두 가지로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하나는 마침내 물러났다, 물리쳤다, 우리가 쫓아냈다, 이런 환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고 하는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화장으로 갑니다. 이화장에 가서 한 달 정도를 정말 심신이 다 무너진 상태였을 텐데 한 달 정도 이화장에서 지내다가 하와이 교포들,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하와이 아닙니까? 망명 가서.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최초로 한인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함께 했던 동지들이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냐, 날씨 좋고 따뜻한 하와이에 와서 다음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 해서 비행기표를 보내줘요. 그 비행기로 하와이를 간 건데 그것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원래는 길면 한 두어 달, 짧으면 그저 한 달 정도 요양하고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2달, 3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장면이가 이제 민주당의 그 정권을 잡고 국군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기 직전에 한 5달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 선거를 치러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것은 7월인가 그러니까 10월인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권력 부재 기간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임시정부가 과도수반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도수반의 대통령이 허정이라는 자인데 이 허정이가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보낸 90 가까운 인물이 죽으면 집에서 죽고 싶겠지. 우리 땅에서 죽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거를 허정이가 거부하고 그 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에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거한 후에 비로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고국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어요. 7월 19일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추모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군요. 7월 19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여러 추모 행사들이 전개될 건데 일부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26일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한 날 탄신일 4.19 혁명의 그 지도자들이 한 50여 명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참배를 하는데 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4.19로 평생 4.19 정신으로 평생 살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4.19 세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4.19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정신에 기반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을 반대해서 목숨 걸고 시위 투쟁에 나섰던 4.19 세대 지도자들이지만 이제 64년이 흘러서 자기들 다시 생각해 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자기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던 4.19 혁명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비로소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추모사를 합니다. 64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4.19 혁명이 역사적 화해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건국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제가 일부 시간에 드린 말씀은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거인이 어떤 행적을 젊었을 때부터 하야할 때까지 그리고 하와이에서 서거할 때까지 그 행적을 걸어왔나 이 부분을 팩트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거인 이승만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인가 이거를 2부에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 이승만 역사적 거인, 역사의 거인 이승만의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저도 좀 몇 대목에서 좀 울컥하고 그랬어요. 2부에서는 좀 이제 평론가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릴 거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기타 넘는 의견 개진과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948년 건국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는 말 빼고 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이승만 대통령만 유일하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은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자 이런 뜻인데요. 그 뜻은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여러분께 강연했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서 왜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가, 왜 기독교가 시장경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들었잖아요. 철학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소신으로 가졌던 기독교 입국론의 그 문제의식을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 점을 늘 자문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역사의 거인의 인생을 거쳐서 수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초인적인 그 의지와 용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대목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어보시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안 됐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이제 몇 가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어떤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멘텀은 1946년 5월 3일 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이날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몽골로부터도 한 250년 지배받고, 청나라로부터도 한 200년 지배받고, 일본으로부터도 35년 지배를 받은 적은 있지만 나라가 두동강이 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부터 일단 나라가 군사적 점령 경계라고는 하지만 38선으로 두동강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에 살든 남에 살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건 임시적으로 설치된 선이야,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남한만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돼 라고 분단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 생명 걸고 목숨까지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언을 1946년 5월 3일 정읍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신탁통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몇 년만 지나면은 다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된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갔던 때예요. 모든 정치 세력이, 또 모든 국민이 그랬던 때인데, 유일하게 이승만이 혼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남한은 남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했던 정말
무모하고 과감한 결단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결단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승만의 정업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치 흐름은 계속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 쪽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이미 정업선언을 했던 그 46년 5월은 어떤 때냐 하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30살에 김일성이를 앞세워가지고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그렇게 남북이 적대적 대치관계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런데 이승만만이 유일하게 그 정치적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거예요. 북한이 이미 저러하므로 소련이 이미 저러하므로 말로는 안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돼. 그것도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업선언은 그 이후에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격렬하게 이승만의 정업선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1948년 4월에 1948년 5월에 이승만의 구도대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한 20일 전에 김일성의 꾀임에 빠져서 북한으로 갑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이랑 통일된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 협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김구가 이승만보다 2살 아래거든요. 사석에서는 아마 형하고 했을 거예요. 김구한테 너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 너 가면 이번에 김일성이한테 쏘가 들어온다. 말렸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가서 완전히 김일성의 놀림감이 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김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김일성이를 파트너로 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한국에 뭘 해보겠다고 가는 상황이니까 5월 10일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0단선에 불참합니다. 50단선을 보이콧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잖아요. 유엔 감시 하에 자유민주 선거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공인된 38선 이남에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1946년 5월 3일 정업선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사적 모멘텀은 1946년 5월 3일 정업선언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 그 선언대로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지난 5월 3일 날 정업에서는 그래서 정업선언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이 행사가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그 의미를 잘 조명하는 국민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국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서려면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법 없이 국가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먼저 만들려면 헌법을 만들 국민 대표가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인 역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헌의회입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의 재헌의회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날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총선거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 선거를 부정하고 이 선거를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일성 세력과 박헌영 세력은 결사적으로 이 50단선을 반대하게 됩니다. 50단선을 반대하는데 김규식이는 정치적 보이콧을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를 했고, 박헌영이와 김일성이는 직접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선거를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회책을 했습니다. 그 첫 출발이 4.3 사태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5월 10날 제주도에서는 4.3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헌의회를 제주도에서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재헌의회가 임시의장을 누구로 뽑았을까요? 이승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주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그 헌법이에요.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은 했지만 그 골격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 주도한 재헌의회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포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이 선포가 되니까 그 헌법에 의거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5월 10일 총선거와 임시의장으로서 7월 17일 헌법 제정,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끈 이승만이 없었다면 5월 10일 총선거가 가능했겠으며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가 가능했겠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없이는 대한민국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짚어봐야 될 모멘텀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도 김일성, 박헌영 이 좌파들과 전면적인 이념 전쟁을 거쳐서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한 이후에도 이념 전쟁과 체제 전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이는 공산당식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입니다. 지주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땅을 무조건 뺏어요. 그리고 지주들 쫓아내. 저항하면 죽여. 수용소 보내. 그렇게 해서 뺏은 땅을 소작하던 사람들한테 다 무상으로 그냥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가난한 농민들, 소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먼저 46년부터 정권을 잡았고 치밀하게 이 공산혁명의 여러 이 경험과 사례들을 일본, 소련 이 고문들로부터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초기에 앞서 나갔어요. 1948년에 뒤늦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한데 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시에는 다 농업이었잖아요. 다 농민들이었잖아요.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시키냐? 자신을 내내 반대했던,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념적 색깔이 좌파, 중도 좌파 정도 되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농지개혁을 시켜요. 그래서 조봉암이가 채택한 방식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유상몰수해서 유상분배를 하는데 몇 년 거치 얼마씩 조금씩 내면 너네 땅이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다 추진한 강행한 토지개혁은 공산당식 방식이고 이승만이 추진한 농지개혁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던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주들이 없어지고 지주들이 땅 대신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도 어쨌든 몇 년 거치 조금씩 갚아서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상업, 공업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돼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지주들을 다 수청하면서 이 소작농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그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땅은 뺏겼지만 어쨌든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 공장을 세우거나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도 그렇게 격렬한 반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수청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편입할 수 있는 길을 틀어주고, 그걸 터주고, 그 다음에 소농들한테도, 소작농들한테도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야. 퍼플리즘 방식이 아니야. 네가 일해서 갚아야 돼. 라고 해서 자율적인, 자립적인 정신을 키워주면서 자작농으로 육성을 해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년간 농업국가 공건체제였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화시키는 그 첫 출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이렇게 체제경쟁을 시작했는데, 이 체제경쟁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링컨이 자신의 반대파를 국무장관으로 파격적으로 영입해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파, 그리고 자신과 이념적 성격이 확실히 다른 조봉암이를 제1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전권을 주고 농지개혁을 시킨 거예요.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지로 나중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이때 자작농이 된 농민들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농민들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 수호대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쭉 보면 이승만이 시작하고 박정희가 이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대통령이 그렇죠. 생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이승만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가 수성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역사를 보면서 가끔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멘텀이 언제냐? 6.25인데요. 6.25 전쟁을 초기에 이끌었던 메가더. 그런데 결국 트루만에 의해서 해임됐는데, 이 메가더가 중공군이 1월 4일 날 일제히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그 시점에 메가더가 중국 저거 별거 아니다. 만주에 핵폭탄 한 두어 발만 터뜨리면 끝난다. 라고 강력하게 핵폭탄을 통해서라도 중국을 제압하고 체제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여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다들 아시죠. 그 생각이 이게 혹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지도 몰라라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던 트루만과 생각이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은 해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메가더가 그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국전쟁을 수행했다면 적들은 이미 괴멸되고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고, 세계의 세력균형은 자유진영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북한 괴뢰군의 공격과 중공의 참전은 미국이 얄치회담, 포스담 회담에서 계속해서 저질렀던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조차 트루만 이 바보 같은 자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수려합니다. 워싱턴과 런던과 유엔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를 그때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통일시키고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예, 이게 메가더 장군의 나중에 회고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몰라. 또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미군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 이미 3만 6천 명이 전사했잖아요. 6.25 전쟁 때. 당시에 트루만은 이런 생각 때문에 종전을 시도합니다. 휴전을 시도해요. 그 휴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가더, 한국에서는 이승만. 두 사람이 거의 생각이 일치해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메가더는 잘리고 이승만은 자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끝내 이승만이 이겨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승만이 저렇게 휴전으로 몰고 가는 미국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뭘 할 건가? 좋다. 휴전하는 거는 미국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 막을 방법이 없다. 대신에 휴전 후에 확실하게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승만이 작전을 바꿔요. 이 작전을 바꿔서 이걸 미국에게 강압하고 전문용어로 협박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공포로 2만여 명을 그냥 풀어줘 버리죠. 뭐 세계가 경악할 그런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끝까지 이 밀고 당기기를 늦추지 않아서 마침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석 달 후 10월 달에 1953년 10월 달에 지금의 우리 안보의 기반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미국이 조건 없이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침략받을 때는 우리가 조건 없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협정을 미국 대표가 미국 의회에 가서 발표했다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야, 이승만이한테 어떻게 놀아나도 그렇게 놀아나냐. 너도 외교관이냐 그랬어요. 어쨌든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 조약. 이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이고 외교력입니다.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전쟁의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엑시슨 선언 같은 건 이제 나올 도리가 없죠. 만의 경우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방어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 무한 군비 경쟁으로부터 오는 부담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비행기 100대 만들면 우리도 비행기 100대 만들고는 했지만, 저쪽은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방어하려고 그러는 기본 이 구도에서 보면 저쪽이 100대 만들면 우리는 한 200대 만들면 아예 안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이 100대 할 때 우리는 한 50대만 해도 나머지는 미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저렇게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고 국민의 250만이 굶어 죽을 정도의 저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핵무기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수단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전체 GNP에서 이 군비 경쟁에 투여하는 이 무기나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만 우리가 군사비 때문에 경제 성장을 못하고 투자할 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압박은 받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모멘텀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국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우리 폐허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는 농업으로 보면 보릿고개였고, 그리고 뭐 먹거리로 보면 전부 미국의 밀가루, 옥수수가루 갖고 분유가루 가지고 애기 먹이면서 살아남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원조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경제 부흥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 부흥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1958년이죠. 초대 부흥부 장관의 신현학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의 신현학 총리의 아드님이 신철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그동안 회장을 쭉 맡아왔었어요. 이 경제부흥부 3개년 계획은 4.19 혁명으로 그런데 중단되었어요.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부활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신현학 장관이 기초를 잡은 경제부흥 3개년 계획의 계획안과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던 그 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90%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성을 했다. 경제 부흥과 지금의 산업화 근대화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놨던 거예요. 4.19 때문에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권 때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게 교육입니다.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워요. 자신도 아펜젤러 박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세계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우고 의무교육을 도입해서 1959년 이제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의 그 통계를 보면 1959년에 대한민국의 이 학교 갈 정년기 아동들의 95.5%가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만듭니다. 이게 6.25 전쟁 6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 6.25 전쟁통에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부산에 임시 교사 문 열고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교육이 살 길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어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당시 10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질 때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소 간의 원자폭탄 경쟁이 시작됐는데 너도 나도 당시에는 IAEA 이런 게 없어가지고 누구나 다 능력만 있으면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위해서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원자탄 개발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런 것들은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나이 많이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그냥 맨날 뒷짐이나 짓고 다니고 뭐 그냥 허랑방탕 세월이나 보내다가 그 간신배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물러난 사람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1954년부터 물러날 때 1960년까지의 이 6년간의 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한국을 어떻게 자기가 늘 보고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로 만들 거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6.25 같은 거 안 맞으려면 원자폭탄 개발 들어가야 돼. 이런 일들을 50년대 해낸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와 같은 최빈국 상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결합할 수밖에 없어. 경제 부흥, 상경영 계획. 이런 일들이 이승만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이기붕 일당에 부정선거로 물러나게 됐는데 한이 많았겠죠. 그리고 하와이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서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와이 마우날라리 요양 양로병원에서 90세로 이제 일기를 마칠 때, 그때 하나의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제 강의 이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저의 관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 일생 중에 정말 역사적, 정치사적 모멘텀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정치평론가로서의 저의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막상 제가 읽고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꼭 한번 다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 듣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하시죠. 네, 저 뒤에 손 드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정업 서는 날짜가 예. 5월 3일이 아니고 6월 3일입니다. 5월 3일이 아니고 6월 3일이었다고요? 저희가 6월 3일 날 갔다 왔어요. 네, 6월 3일 맞습니다. 네, 6월 3일 맞아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읽지 못했는데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셨을 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좀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허정이 먼저 입국을 거부한 거는 자기들이 몰아낸 사람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랬던 것 같고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뭐 4.19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한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당시는 1964년, 65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2년차, 3년차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1963년에 민정이항으로 대통령이 될 때 윤보성과의 선거에서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저 사람 빨갱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을 때였어요. 실제로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쪽에서 박정희 후보를 공격하기를 빨갱이라고 색깔론으로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여서 민주당 건너뛰고 이승만 대통령 워낙 이 압도적 카리스마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퇴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뭔가 발언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이제 막 그 정권을 잡고 아직 기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되고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박정희 정권은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의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같은 편인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무너뜨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들을 또 무너뜨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입국을 시키고 또 환영을 하고 또 거처를 마련해주고 하는 모든 것이 당시 민주당 야당이 돼버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적 공격거리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당시부터 했고요. 지금 좌파들은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다기보다는 조금 연기하자, 천천히 하자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유해가 환송되고 환국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부터라도 바로 세워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상을 박정희 정권이 마치 성웅 이순신 발굴하고 현충사 막 만들고 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찌감치 그 건국에 대한 그 국민적 입장들이 정리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박정희 정권한테 그것까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맞아요. 역사에 가정이 없듯이 조금 무리한 주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유로 좀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원인은 개인적인 감정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본인이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수 반란 사건에 개입됐다는 거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승진을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하와이에서 한국에 와서 국장을 지내느냐 국민장을 지내느냐도 그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국장을 하도록 한 게 굉장히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다음 달에 그 박정희 특강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그 시간에 좀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희는 과연 빨갱이였나? 그 부분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후에 그 김창룡 특무대장이 그 숙군 작업을 하거든요. 이 당시 우리 국방경비대 국군에 그 남로당 뿌락지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었던 것이 여러 군데 확인이 되면서 박정희 개인이 아니라 국군의 국군의 침투해 있는 그 좌파를 일제히 그 소탕하는 그런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지도했던 사람, 그 지휘했던 사람이 김창룡 특무대장인데 그때 박정희가 잡힙니다. 잡혀서 사실은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많은 그 박정희와 함께 만주 군관학교를 동문 수학했던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당시에 군의 최고 지휘자들이었거든요. 백선엽 장군, 정도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여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감옥살이도 하지 않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군의 군속으로 이렇게 백의종군 하듯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정부에게 불만을 가졌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인지까지는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박정희 입장에서는 사형당할 뻔하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군의 군속으로 있으면서 군의 그 정보실장까지 합니다. 6.25 직전에 6.25 직전에 정보실장을 하면서 6.25 전쟁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내거든요.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지자 다시 그 메가더 장군과 똑같이 민간인이었다가 군으로 복귀해서 이제 소장으로 예편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사실은 복권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군문으로 다시 입대를 해서 사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 그런 앙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제가 다음 달에 박정희 특강 때 한번 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 문제가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이제 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됐죠. 기념사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딱 한 단체가 좀 눈에 거슬려요. 아실 겁니다. 조봉암 기념사업회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아, 조봉암? 예, 기념사업회, 예. 네, 그 주대한 위원장이 참여했죠. 예, 주대한, 예. 박사님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아마 그 심정으로 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 건지요. 그 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보도를 보면서 조봉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조봉암이 억울하게 사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념사업회인데 그 위원회, 사업회에 그 주대환이라는 그 좌파운동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주대환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봤습니다. 아까 그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을 기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농민을 설득하는데, 그러니까 유상분배, 유상몰수 그러면 이미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지주들한테 그냥 뺏어갖고서 그냥 나눠줘버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야, 북한은 그냥 주는데 왜 우리들은 돈 내라 그래? 이 부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일제시대와 1945년 이후에 남로당이 가장 주력했던 조직이 전농입니다. 농민 조직. 그러니까 농업사회였으니까 농민들이 가장 다수였어요. 그리고 전평, 노동자 조직이 일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당시에 그 남로당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돈을 내고 기간을 거치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땅을 가져가라고 했던 거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아주 절묘한 한 수가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기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봉암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또 북한의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런 면에서는 이승만 정권 초기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봉암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국무회의에서도 이승만한테 논쟁을 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껄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농지 개혁을 책임져야만 돼라고 용병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그런 그 추진위원들이나
또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농지개혁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든 이 조봉암. 조봉암은 사실은 그것 말고는 별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북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네. 분배의 방법이 토지 사용권만 준 것이지 남한처럼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남한에서는 유상으로 취업을 정부에서 받아서 유상으로 나눠주되 소유권 자체를 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분배의 방법이 틀렸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적에 북한에서는 뺏어서 거저줬다.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것이 북한은 공짜로 줬는데 왜 남한은 뭐 이게 돈을 있다고 애들한테 가르치니 그 부분이 박사님께서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네. 이 박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만 건국 대통령과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사님 같으신 분이 그걸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우리 보고만 떠들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 각 개인도 이런 방법으로 좀 이 박사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겉들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산당 체제고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는 국가 거다, 공산당 거다 이런 전제하에 점유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또 그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그 점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왕조시대에 땅이 어디 개인 겁니까? 다 왕 거지. 그건 나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점유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도 살아왔기 때문에 점유권을 준 것에 불과한데도 무상으로 나눠줬다는 말이 통했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북한의 선전이 먹혀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돈으로 물어주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팔아서 그 대신에 돈을 천천히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준 거지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있어서는 자칫 밀릴 뻔했던 것을 그런 시장경제적 원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또 조봉암을 세워서 그걸 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평가, 긍정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대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자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 특강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 아주 반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 터치입니다. 감성적인 터치예요. 그런데 우리 쪽은, 우리 자유파 쪽은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 감정선, 감성적인 터치, 이것에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과 선전과 선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워싱턴 기념관, 미국 건국 대통령 워싱턴 기념관에 가서 평소에 궁금하던 거를 그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벚꽃인가를 도끼로 막 잘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소년 워싱턴이 제가 그랬다고 정직하게 얘기했다. 막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미국의 건국 설화가. 그거 진짜냐 그랬더니 거짓말이래요. 역사학자들이 검증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그렇게 써있냐 그랬더니 아니 한 나라의 건국 설화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냐 아니냐 검증이 돼서 될 일이냐. 이게 미국의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이야기라면 영화도 만드는데 소설도 만드는데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그 부분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요새 무슨 PC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관심거리는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버드나무가 있었냐, 벚나무가 있었냐 없었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워싱턴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 정직한 사람이 참다 마침내 일어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전부 호응을 해서 영국 침략자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독립시켰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치면 되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사실도 아닌 걸로 과장해서 미화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든 젊은 세대들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터치가 가능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가 매우 소홀히 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열심히 막 목소리 크게 지른다고 해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회는 활동이 활발한데 박정희 기념사업회도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앞으로 기념사업을 할 때 그런 방식의 10대, 20대가 들어도 진짜 재미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스토리의 보고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90년 인생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언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자유 우리가 얘기하면 많은 경우 프리덤을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해방의 자유는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는 프리덤이고 그 다음에 속박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해방의 자유를 얻은 거 우리가 리버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천 자유공원은 리버티 파크입니다. 프리덤 파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죄와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속박에 갇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의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다시는 옛날에 이렇게 머물러 살던 이런 그 사탄의 그런 멍에 아래 있던 그 속박의 멍에 여기 다시 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를 생각하고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그게 다 속박의 멍에잖아. 인간의 자유가 없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주시면서 해방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영어로 리버티. 처음으로 리버티를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왕 벗어나고 일제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리버티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그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또 말씀 저는 그냥 고 박사님 오신다 그러면 많은 기대 속에 잠을 자고르고 옵니다. 또 오늘도 역시 기대에 전혀 실망이 되지 않게 첫 시간 또 둘째 시간 또 Q&A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8월 아마 13일인 것 같아요. 그날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 이런 경제적인 모든 부흥 이런 거 일으켜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고성박사님